지난주부터 그로스 아나토미 했을 테고, 지난주 금요일날은 뇌혈관 해부도 2시간이나 공부했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한 거로 치고 할까요? 저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88년도에 졸업을 했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영상의학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9회인데 여러분이 순조롭게 가정을 해서 미안하게 하는데 순조롭게 졸업을 하면 몇 회 졸업이 되는지 알아요? 61? 62회. 이제 4월 달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거라 굉장히 모노토너스하게 해서 굉장히 많이 잠이 들었던 게 기억나요. 오늘 공부 2시간 동안 해야 될 게 영상의학에서 혈관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혈관의 각 뇌의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단면 영상이나 영상에서 어떻게 분지 부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를테면 내경동맥이나 이런 각 뇌의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의 분지 부위가 단면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역시 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임상의 분야 중에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것 중에서도 궤도, 그러니까 머리 뚜껑을 열지 않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그런 패턴 치료를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퀴즈하는 건지 알아요? 미리 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손 들어볼까요? 혈관, 이게 DSA라는 검사 방법인데 뭔가 혈관이 까맣게 보이는 게 혈관이라는 거 대충 감이 잡히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지금 이 혈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엔지오그래피에서 중요한 혈관이 하나 막혀 있거든요. 그게 1번 전 대뇌동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뒷사람 보기 창피하면 손만 이렇게 몸 앞으로 이렇게 2번 중대뇌동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 후대뇌동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4번 상소뇌동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5번 전하소뇌동맥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 후하소뇌동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맞출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중대뇌동맥,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막혀 있어요. 여기서 막혀 있는데, 보통 엔지오그래피를 하면 원하는 혈관에다 주용제를 집어넣고서 1초에 3장 정도를 보통은 찍어요. 1초에 3장이 굉장히 자주 찍는 거죠. 그런데 뇌동맥은 동맥에서 정맥까지 조용제가 캐필라리, 모세혈관 지나서 정맥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 계속 보다 보면 동맥은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동맥의 아주 원위부, 디스탈 포션에 있는 동맥이 보이다가 없어지면서 더 뒤로 가면 모세혈관이 보이는 그냥 연하게 다 번져 있는 곳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정맥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만 다른 혈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혈관이. 근데 이게 미드 세레브럴 아테리예요. 나중에 강의 끝나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들어가서 막힌 거, 이거 미드 세레브럴 아테리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막혔으니까 왼쪽 팔다리 못 쓰고 마디가 왔죠. 그래서 이걸 뚫어주러 들어갔어요. 이걸 들어가는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사타구니의 동맥으로 천장한 다음에 에어타를 지나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지나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지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올라가요. 그리고 막혀 있는 곳을 어떻게든 잘 따라서 지나가 보고, 거기다가
여기 점 3개 보여요? 혹시? 점 3개가 원래 막혀 있고 혈전이 막혀 있는 혈관 안에 스텐트를 집어넣은 건데요. 스텐트 이렇게 생긴 스텐트예요. 그러면 마치 그물망처럼 이렇게 잠자리채 나오듯이 그래서 뚫어주면 이렇게 메디세레브럴 아테리가 원래 아까 여기까지 막혀 있었죠. 그 뒤가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그래서 이걸 뚫어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여기서 이걸 acute stroke, 그러니까 급성기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거, 또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경색이 생기는 거. 그런데 그 경색이 생기는 거에 큰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특히 이런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막혔을 경우에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오면 일단 녹일 수 있는 약을 정맥으로 리오키나제나 아니 요즘은 TPA를 주는데요. 티시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 그런 걸 주면 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녹을 것 같다 싶으면 6시간 이내라면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혈전을 꺼내주는 시술을 해요. 그런 시술을 하는 게 이제 뉴로 인터벤션, 신경 중지 치료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혈관이 영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막혀 있는지, 또 어떤 혈관이 막혀 있는지, 그리고 이 증상하고 또 어떤지. 그래서 사실은 이 퀴즈를 몇 개 집어넣었는데 저도 퀴즈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겸 시작하면서 문제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니 계속 손을 들어야 되겠네요. 영상으로 혈관을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4월 달에 강의한 내용이 그런 거였는데 영상법에 대한 전반적인 거 이야기했었어요. 일반 촬영, CT, 초음파, MR. 그런데 거기서 하얀 건 어떻게 보인다, 검은 건 어떻게 보인다 그런 용어를 의학 용어할 때 들어왔었는데 또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에는 혈관 조영술, 초음파 검사, CT, MR 같은 걸 혈관을 영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혈관 조형 검사는 그런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4가지 검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검사예요.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맥에다 주사를 넣어야 하고 원하는 부위 혈관까지 카테터 도관을 집어넣어야 하고 거기서 약을 주면서 사진을 찍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그런 검사예요. 인베이시브하단 말은 그런 적극적인 시술을 했으니까 합병증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뇌혈관 조영술을 하면 평균적으로 1% 정도의 합병증이 생겨요. 1%는 적지 않은 거죠. 100명 중에 1명이니까. 근데 이제 합병증이라는 게 다 죽을 만한 합병증은 아니고 아주 경한 것까지 합쳐서 모든 걸 통틀어서 1%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DSA, 엔지오그래피라는 혈관 조형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완전한 확진이 필요하거나 치료 방점을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진단하면서 아예 진단하는 김에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혈관 조형 검사를 해요. 이게 병원에서 혈관 조형 검사를 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요건 엑스레이 기기가 있고 그 안에 동맥 천정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전부 다 에세프틱하게 옷을 입고 해야 되고요. 초음파 검사는 해본 적 있으시겠죠? 없나? 그 초음파 검사는 이렇게 아주 작은 탐촉자를 몸에 대고 초음파를 줘서 그거 가지고 혈관을 그려내려고 그러는 건데 초음파 검사 자체의 큰 장점은 굉장히 작은 걸 가지고 뭐든지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런 연관된 단점은 검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 검사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한 뼈가 있는 곳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신경 공부하고 있는데 두개골 안으로 혈관을 검사하기 위해서 딱 된다고 혈관이 모두 다 보이지 않아요. 두개골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낼 정도로 그렇진 않아요. 다만 목에 경동맥은 연부 조직에 있는 거라서 혈관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경동맥이라는 여기가 특히 요즘 영양이 많이 좋아지면서는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스크리닝, 그러니까 선별 검사할 때는 이런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초음파 검사는 아주 과거에는 영상의학과에서만 썼는데
점점 장비가 작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노트북처럼 생긴 초음파 장비에 탐촉자 있는 것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이 액티브하게 할 때쯤 한 10년에서 20년 후에 그때쯤은 핸들 디바이스 같은 거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보고 초음파할 수 있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지고 기능을 좀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초음파에 대한 독특한 점이 도플러 초음파가 있다는 거죠. 도플러 왜 소리를 내는 음원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는 원래 만들어낸 음원보다 내가 측정하는 음원이 좀 더 프리퀀시가 높아진다, 피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실제 만든 것보다 내가 측정하는 음의 피치가 높아지니까 그 차이를 계산해내면 움직이는 속도도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의 장점 중에 하나는 혈류를 내가 볼 수 있다면, 혈관을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혈류의 속도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CT는 CT 이야기하면서 라디에이션을 주는 거라서 몸에 안 좋은 해를 환자한테 준다고 이야기했었죠. CT는 일반 엑선도 마찬가지지만 방사선을 환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뭔가 환자한테 위해 요소를 줌으로써 그걸 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또 하나는 CT를 그냥 찍는다고 혈관이 다 보이진 않아요. CT로 혈관을 보고 싶다면 늘 조영제라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아요다인, 요드를 함유하고 있는 조영제를. 근데 그 요드가 우리 몸에 집어넣는 주사 제제 중에서 가장 사이드 액션이 부작용이 많은 약제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CT가 워낙 빨리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전신의 혈관 가깝게 에어티 아치부터 서크로벨리스 위까지를 찍는데 5초도 안 걸리거든요. CT 굉장히 빨리 찍기 때문에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빨리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CT 같은 건 아주 에큐트 페이션트라던가 그런 환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게 이제 CT 찍고 있는 거고, 이 CT 기계 여기 보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반대편이 보이잖아요. 구멍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MR은 반대편 구멍이 안 보여요. 기계 굉장히 길고 환자가 들어가 있어서 답답해요. 근데 MR로도 혈관 조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조영제를 안 쓰는 방법도 있고 조영제 쓰는 방법도 있고. 조영제 쓰냐 안 쓰냐보다는 더 중요한 건 MRI가 CT에 비해서는 훨씬 브레인 이벨, 뇌를 이벨리에 평가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CT 엔지오 할 때는 그냥 뇌에 대한 그야말로 선별 검사라고 하나 스크린이 이상이 있나 없나 그 정도 수준을 보면서 해야 되지만 MR을 찍으면서 MR 엔지오를 하고 MR로 뇌를 보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자세히 뇌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혈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혈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제일 흔한 질환은 뇌졸중이거든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경색이 되는 그런 걸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MRI가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뇌를 평가하면서 또 혈관도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러프하게 지난번에 의학 용어 어디 강의할 때 강의 파일을 미리 못 올렸었는데 오늘 강의 파일 올라가 있었죠? 네. 잘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검사 방법이 있고 혈관 조영술은 제일 적극적으로 하지만 뭔가 위험한 것이다.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만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초음파로 평가가 가능한 혈관도 있고 평가하지 못하는 부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초음파로는 혈류의 속도도 계산할 수 있다. CT로 혈관 조영술을 하려면 꼭 조영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 조영제가 사이드 액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을 주는 것이다. MRI는 뇌, 특히 급성기 뇌졸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MRI가 굉장히 아주 유용한 툴인데 그러면서 같이 혈관까지 할 수 있다. 다만 CT하고 비교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은 리스크하고 베네핏이에요. 리스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풋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얼마나 위험할까, 환자는 얼마나 돈을 많이 써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적절히 비교해야 되려면 검사에 대해서 알아야 처방을 낼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었었고요. 지금부터는 해부 공부 같이 하죠. 근데 해부는
우리 박익성 교수님이 굉장히 샤프하고 정말 멋있는 교수님이신데 그로스 아나토미 위주로 했나 어떻게 했나 제가 강의를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중복되는 것도 없을 텐데 그냥 오늘 지금 제가 할 강의는 그로스보다는 주로 영상에서 어떻게 혈관들이 보이는지 같이 리뷰하도록 하죠. 머리로 가는 혈관은 크게는 4개가 가죠. 결국은 양측의 internal carotid artery 그리고 양측의 vertebral artery 이게 4개가 목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4개의 혈관이 올라가는 하나, 둘, 셋, 넷 보이죠? 여기서부터 목이고 여기는 양쪽 팔인 거죠. subclavian artery가 있고 에오틱 아치에서 이 4개가 갈라지기까지 좀 패턴이 양측이 좀 다르죠. 오른쪽으로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가 가다가 subclavian artery 이게 지금 MIP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MIP는 Maximal Intensity Projection이에요. MIP. 그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얻었을 때 내가 시야가 지나가는 것에 가장 하얀 점을 하얀 거로 대표값으로 표시해다오. 그런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MIP라는 그림이에요. 이걸 Volume Rendering, VR, Volume Rendering으로 하면 시야가 만나는 것 그 표면을 그려주는 그림. 다 이건 virtual한 3dimensional reconstruction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건 이제 볼륨 렌더링이라고 해요. 볼륨 렌더링으로 하면 시야가 어떤 임계값을 딱 도달하는 그 점을 표면을 그려주기 때문에 볼륨 렌더링으로 하면 그 뒤가 안 보이죠? 근데 MIP로 보면 투사돼서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겹치는 걸 대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MIP라고 그러고 그보다 또 훨씬 더 중요한 정보는 이건데 이 R이 뭘 말할 것 같아요? 사진에서? 오케이, 환자의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CT나 일반 촬영 뭐 볼 때 언제나 환자의 오른쪽은 여러분의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전공의를 89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0년 됐나? 자꾸 이쪽이 오른쪽 그래. 여러분한테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 직업병이야. 운전하다 보면 집사람 옆에, 김 여사 옆에 있으면 운전하다가 우회전. 어쨌든 환자의 오른쪽이 여기다 이거예요. 이거 왼쪽이 여기고요. 그런 걸 도와주는 표시가 여기도 있어요. A라고 표시한 거는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A. anterior. 앞부분이라는 거야. 특히 이렇게 하면 이제 anterior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본 거예요? 안테리어하고 레프트 라테럴하고를 반반 본 거니까 왼쪽 45도에서 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정면에서 본 거고 이게 왼쪽 45도에서 본 거예요. 그걸 보면 에오틱 아치에서 오른쪽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와 버티브럴 아테리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가 됐다가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버티브럴 아테리가 오리진하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건 커먼 오리진에서 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왼쪽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에오타에서 바로 나가요. 그런데 이런 베리에이션들이 상당히 있어요. 왼쪽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와 브라키오세팔릭이 커먼 트렁크에서 오리진하는 그런 베리에이션이 제법 있어요. 왼쪽 버티브럴 아테리는 에오타에서 오리진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오리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한 5%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경우로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왼쪽 버티브럴 아테리가 에오타에서 바로 오리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따라가면서 아나토미를 구별해 봅시다. 커먼 카로티드 안티리어 서큘레이션 먼저 할게요. 그리고 안티리어 서큘레이션 따라서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버티브럴 아테리 다시 따라 올라가 보죠.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오른쪽은 아까 말했듯이 브라키오세팔릭에서 왼쪽은 에오타에서 직접 오리진한 다음에 서비컬 포지션을 따라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에 브랜치가 한 개도 없어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나오는 브랜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인터널 카로티드와 여기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 갈라지면서 이제 브랜치 분지를 내기 시작해요. 이거 왼쪽 45도 본 거죠? 이거 왼쪽 거 맞죠? 왼쪽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45도로 봤으니까 이거 아직도 뒤쪽이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뒤로 가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앞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45도로 돌려봤으니 이렇게 정도 되는 거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안테로 미디알로 가고 인터널 커러티드 아테리는 포스로 라차로 가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는 제일 잘 보여 ECA와 ICL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약간 40도 정도 돌리는 게 제일 잘 보여요. 근데 환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ECA가 미디알로 가고 아니면 ICA가 미디알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 있는 환자들도 제법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런 분지를 하고 분지하는 레벨은 보통 cervical vertebral 레벨을 기준으로 하면 C3에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vertebral body 레벨에서 분지돼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온 이 external carotid artery 외경 동맥은 이렇게 분지가 많습니다. 이거 이름 다 외우라고 그러기엔 좀 그래요, 나죠. 일반 의사가 이걸 다 외워야 될까는 좀 그런데 다만 그냥 패턴을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게 앞쪽이 지금 1번, 3번, 4번 혈관이 있죠. 뒤쪽이 2번, 5번, 6번 혈관이 있잖아요. 이거 성역계 이렇게 아테리를 딱 줄 맞춰서 가운데 놓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왼쪽으로 얼라인된 건 앞으로 분지되는 아테리들이고 오른쪽으로 얼라인된 건 뒤로 분지되는 아테리들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여기서부터 스피노타이로달부터 ascending pharyngeal, lingual, facial, occipital, posterior auricular, superficial temporal, internal maxillary artery 순서로 분지가 되긴 하는데 앞으로 가는 거 세 개가 있고요. 앞으로 가는 건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공급해주죠. thyroidal, 스피노타이로달 앞으로 가고 그다음 lingual, tongue 혈관 공급하는 거, facial, 얼굴에 공급하는 아테리 세 개가 안테리어로 분지돼요. 이거죠? 스피노타이로달, lingual, facial. 뒤쪽으로 가는 건 ascending pharyngeal과 occipital, posterior auricular. ascending pharyngeal, 여기 ascending pharyngeal인데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에요. 굉장히 작은데 혈관 영상에서 거의 볼까 말까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오래된 혈관이에요. 어쨌든 ascending pharyngeal artery라는 게 있고 occipital artery가 이게 스칼프에 스컬 바깥쪽에 영양 공급해주고 posterior auricular가 이 귀 둘레로 영양 공급해줘요. 그게 이제 하나씩인데 이거 자세히 하면 좀 그게 ascending pharyngeal artery라는 것들이 superior thyroid는 thyroid에다 영양 공급해주는 것들이고 ascending pharyngeal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올라가다 이렇게 앞으로 나뉘는 것들은 pharyngeal mucosa, 인두 후두, 인두강 후두의 근육과 뮤코사 영향을 공급해주고 뒤쪽으로 가는 게 이제 뉴로 메닝절 브랜치라 그래서 뉴로 메닝절 그러면 뭐예요? 뉴로는 신경이잖아요. 메닝절은 듀라 그 뇌를 싸는 막이고 거기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브랜치가 ascending pharyngeal에서 가요. 그래. 다음에 분지되는 게 링괄. 이거 혀처럼 생겼죠? 혀에 영향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아테리니 만듭을 지나서 이 코 옆으로 해서 앵귤라 브랜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러분 이 아테리 펄스 만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대개는 동맥 밑에 딱딱하면 만질 수 있잖아요. 레디알 아테리얼이 만질 수 있죠 보통. 자 그리고 사타구니에서 잘 만져보면 앉았을 때는 안 되는데 누워있을 때는 페모럴 아테리얼이 펄스이시 만져지고 또 발등에 보면 도살 페달 아테리가 만져지죠. 그런데 여기 페이셜 아테리가 만디블 앞에서 만져져요. 만져지나 모르겠네. 딱 껌 씹을 때 딱 그 마세터 머슬 바로 앞에 잘 만져보면 페이셜 아테리 펄세이션이 만져질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게 여기쯤이죠. 더 올라가면 뒤로 분지되는 거 옥시피탈 아테리, 포스티어 어리큘러 아테리가 있다. 뉴로나 성형외과 등에서는 중요한 혈관이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가 되는데요. 엔지오그래피 지금 파란 화살표를 친절하게 두 개 집어넣었거든요. 이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S자 모양처럼. 교과서적으로는 헤어핀 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헤어핀 남학생들은 헤어핀 알아요? 헤어핀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 넣었는데 이건 헤어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턴을 하는 건 아주 특징적인 아나토미를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이다 이거예요.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가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으로 가다가 여기 자이고마틱 아치가 있죠, 뼈. 그걸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지나가는 부분에서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혈관 증상에서는 이렇게 특징적인 턴하는 게 이게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요. 앞에 기역자로 딱 꺾인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은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가 헤어핀 턴을 한다면 기역자로 꺾이는 혈관은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 그건 다음에. 증례를 하나 볼까요? 딱 귀 있는데 그 앞에 뭔가가 이렇게 붉어져 나왔잖아요. 만져보면 펑펑펑 뛰고 있더래요. 과거에 다친 적이 있는 젊은 사람이고, CT를 찍어봤더니 CT에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건 조영제는 담의 사진이거든요. 조영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얗게 된다는 건 혈관성이거나 아니면 혈관 자체이거나 아니면 혈관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병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T 엔지오그래피를 해봤어요. 혈관 조영제 굉장히 많이 주면서 한번 찍어봤더니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병변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건 엔지오그래피도 해봤더니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로부터 뭔가 혈관이 굉장히 넓어지고 조영제가 채워지는 수도에니리즘이라고, 트라우마 외상이나 생길 때 보면 혈관벽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아물면서 진정한 동맥벽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넓어져 있는 그런 병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본 증례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에, 왜냐하면 헤어핀 턴을 갖고 있으니까 생긴 수도에니리즘의 증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슬라이드에 단 한 번도 안 나오던 노란 바탕에 까만 것이다. 앞으로 몇 개 나올 거예요. 아마 한 6개나 7개 나올 거예요. 노란 바탕에 까만 것이. 옆에 누구 자고 있으면 꼭꼭 찔러줘요. 노란 바탕에 까만 것이다. 뭐라고요?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의 수도에니리즘이라고요. 외경동맥의 거의 마지막 브랜치가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예요.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는 굉장히 코스가 길어서 결국은 만디블 라무스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인프라템포럴 포사를 지나서 테리고 팔라타인 피쉬를 지나서 네살 캐비티의 뮤코사의 궁극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아테리가 줘요. 그러니까 코피 날 때, 정말 코피가 많이 날 때 막아줘야 하는 혈관이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 터미널 브랜치, 스페노팔라타인 아테리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가기 전에 이런 기역자로 꺾이는 아테리 브랜치를 하나 줘요. 얘가 뭐냐면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예요.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를 왜 강조하냐면 지금 뇌신경에 대한 혈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뇌신경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 부위만 열심히 했었어요. 뇌신경을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컬이 바깥쪽부터 들어가면 스컬이 있고, 스컬 다음엔 듀러가 있고,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이 있고, 피아마타가 있고, 그렇죠? 그런 듀러 아라크노이드를 영양 공급해주는 아테리가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예요. 듀라에 영향을 주는 거죠. 브레인 뇌실질에 영향을 주는 아테리가 아니고요. 뇌실질에 영향을 주는 아테리는 지금 앞으로 이제 나올 혈관들. 안테리어 세리브랄, 미들 세리브랄, 포스테리어 세리브랄, 세레벨라 아테리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인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거고,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 이게 그걸 감싸고 있는 경막, 연막 거기다가 블러드 서플라이를 주는 게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고,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에서 가요. 기역자로 딱 꺾이는 데가 있죠. 듀라라는 건 스컬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영양 공급하려면 스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스컬 안으로 혈관이 스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뭔가 구멍을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멍을 통해서. 그죠? 제일 큰 구멍이 뭐예요? 스컬에? 오케이. 이건 포라멘 마그넘 따라가진 않아요.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가 스컬 안에 들어가는 건 어디냐면 포라멘 스피노즘이에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피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이는 요 부위가 어디냐면 포라멘 스피노즘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외상 그 뭐지? 돈 안 내고 뭐 하는 그런 외상 말고 트라우마, 그러니까 다쳐서 하는 외상이요. 그 외상이 생겨서 뇌 두 개 내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세 가지라고. 그때는 사실 뇌실질도 있는데 경막 외출혈, 이건 스컬하고 경막 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거고, 경막 하출혈, 경막하고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 사이에 생기는 거고요. 지주막 하출혈, 그런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과 피아마타 사이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뇌 안에 생긴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막 외출혈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이제 방금 봤던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 터지거나 이러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가 스컬하고 듀라 사이에 있거든요.
스컬이 프랙처 되는 거나 이래서 다치면서 스컬 프랙처가 되면서 미드 메인저 아테리를 손상시키면 아테리얼 프레셔의 브리딩이 생겨요. 동맥압을 가진 출혈이 생기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의 경우 경막하에, 그러니까 듀라와 아라크노이드 사이에는 동맥이 주행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브릿징 베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베인이 살짝 터지면 거기 생긴 출혈은 대부분의 경우 정맥 오리진의 정맥에 생기는 출혈이 생겨요. 그러니까 경막하 출혈은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그런 출혈이 생기는 셈이고, 경막 외 출혈은 동맥 때문에 쫙쫙 나가는 그런 출혈이 생기는 그런 패턴이 좀 다르죠. 사실은 이미지 혈관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도 다르고요. 마지막이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 안쪽에 생기는 출혈이에요. 지주막하 공간에는 어떤 혈관이 있는지 아세요? 아까 경막 외 공간에는 미들 메ningeal 아테리가 있다 그랬죠? 지주막 하 공간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안테리어 세레브랄,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 포스티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수피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지주막 하 공간에 있어요. 지주막 하 공간에는 뭐가 채워져 있죠? CSF가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트라베큘들이 막 있고 그 안에 CSF가 하루에 서너 바퀴 서큘레이션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동맥 또 정맥도 있어요. 뇌에 영향을 공급하고 뇌를 드레인해주는 정맥도 전부 다 이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혈관들이 터지면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머리지가 생기는 거죠. 안테리어 세레브랄, 미들 세레브랄, 포스티리어 세레브랄, 세레벨라 아테리가 찢어지면 그때 생기는 출혈은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머리지라는 거죠. 미들 메ningeal 아테리가 찢어지면 에피듀랄 헤마토마고요. 그래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 대해서 다 했어요. 이제 정리 거기서부터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한 셈이에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앞쪽으로 분지되는 게 3개다. 타이로이드, 텅, 페이스. 뒤쪽으로 분지되는 거 3개다. 어센딩 파링저, 억시피탈, 포스티리어 오리큘러. 제일 마지막에 분지되는 거 겉으로 가는 게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가 헤어핀 턴을 하고 서피스에 공급을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포라멘 스피노즘을 지나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가는 미들 메ningeal 아테리를 브랜칭할 수 있는 인터널 맥실러리 아테리가 있다. 그게 지금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대충 같이 정리한 거예요. 그 중에서는 미들 메ningeal 아테리가 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피듀럴 헤마토마의 원인이 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다시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가야 되니까 바이퍼케이션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바이퍼케이션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보면 동맥경화, 아까 얘기했어요.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지는 건 이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건 초음파를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자세히 진단하고 싶으면 CT 엔지오나 MR 엔지오를 찍게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동맥경화만큼이나 심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질환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MRI예요. 디퓨전 MRI. 디퓨전 아까 MRI가 혈관 막히면 뇌에 경색 생기는 거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디퓨전 MRI, 확산 강조 영상이에요. MRI. 이게 혈관이 막혔을 때 뇌에 경색되는 걸 제일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모다리티예요. 진단 방법. 확산 강조 영상. 거기서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혈관이 막혀서 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CT 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왼쪽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너무 이쁘게 가는데 오른쪽은 가다가 딱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여기 막혀있죠?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거 이제 이거 베인이에요. 정맥. 그래서 혈관 조영술 해봤더니 진짜로 이렇게 딱 막혔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몇 주일 있다가 찍어봤더니 완전히 뻥 뚫렸어요. 다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은 동맥경화가 스폰테니어스하게 정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동맥경화는 지질이 막 침착이 되고 그러면서 동맥혈관에 아테로마, 죽전이라고 그러는 게 막 두터워지면서 그게 완전히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혈관벽이 찢어진 경우예요. 이거 지금 혈관벽을 보면 혈관 안에 내강이 원래 블러드가 혈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혈관벽은 동맥의 벽은 어떻게 돼요? 인티마, 미디아, 어드벤티샤, 동맥벽을 이루고 있는 거 들었었죠? 알고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동맥의 벽은 인티마, 내막, 그리고 미디아, 그 머슬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드벤티샤, 그건 바깥쪽에
껍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막 중에서 인티마나 혹은 미디아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경우, 공간이 생기는 게 혈관 내강하고 뚫려가지고 동맥 혈압이 거기까지 미치면 글로 피가 쭉 들어가면서 동맥벽이 확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맥벽이 벌어졌으니까 내강 오히려 좁아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특히 어떨 때 많냐면 카이로프락티스, 목 쥐고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생긴 사람 제법 있어요. 이렇게 동맥을 목 쥐고 흔들거나 골프를 제대로 안 치고 이상하게 치는 경우에도 생긴다고 그래요. 어쨌든 카이로프랙티스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해부 공부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어디요? 내경동맥. 진단명은요? 혈관에 박리가 생겨서 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전형적인 혈관 영상 소견이거든요. 노란 바탕에 까만 거 또 나왔네. 이렇게 내경동맥 인트라카로티드 아테리의 다이섹션, 내경동맥의 혈관 박리 소견이에요. 내경동맥은 목의 세 번째 내지 다섯 번째 버티브라에서 분지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브랜치를 주고 두개강 내에서 그 자기 소임을 다하고 안테리어와 미드 세리브럴 아테리어를 갈라지고 끝나요. 그런데 이 내경동맥이 워낙 기니까 나누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비칼 포션, 패트로스 포션, 카버너스 포션, 그리고 수프라클리노이드 인트라듀럴 포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강의로에 있는 걸 나중에 신경과를 한다거나 신경 영상, 신경외과 하실 거면 자세히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브랜치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익스트라 크레니얼의 서비컬 포션의 IC에서는 브랜치가 없어요. 아까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도 브랜치가 없다 그랬죠? 네. 이게 패트로스 포션 들어가면 카로티코 팀파니가 아테리, 그 패트로살 본 안에 구조물에 영향을 하는 것, 그리고 카버너스 포션이라는 게 있는데 카버너스 포션은 좀 독특해요. 동맥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정맥 안으로 지나가요. 그건 아주 독특한 아나토미예요. 보통은 동맥은 다 소프티슈 안에 들어있거나 뭐 이렇게 쉬스로 쌓여있거나 동맥과 정맥이 같이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카버너스 포션의 인트라카로티드 아테리 내경동맥은 카버너스 사이너스라고 하는 정맥 안으로 지나가요. 아테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맥 안에 있는 동맥이 찢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티리오 비너스 피스트라가 생기죠. 원래는 동맥은 늘 캐필러리 지나서 정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압력도 조절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는데 동맥에서 정맥으로 바로 연결이 생기면 압력 차이가 엄청난 그 혈류가 아티리오 비너스 션트가 지나가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아주 해박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이 카버너스 포션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듀라, 스컬을 뚫고 듀라를 뚫고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안테리어 세리브랄, 미드 세리브랄 이렇게 막 나눠서 가게 되죠. 그걸 아나토미 공부해 봅시다. 이 패트로스 포션과 카버너스 포션이 여기인데요. 이미지에서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아테리 첫 번째 같이 공부하고 싶은 아테리가 이 옵사미क 아테리예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브랜치 중에 이제 하나가 옵사미क 아테리인데요. 옵사미क 아테리라는 당연히 눈에 영향을 공급해 주는 거겠죠. 오빗은 아나토미컬하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미래요. 오빗. 뇌신경 공부했나요? 뇌신경, 12개의 뇌신경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응? 했어요? 확인은 했어요? 이렇게 뇌신경 중에 옵틱 너브가 좀 독특하다는 거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되게 센서리에 들어와야 되는 신경들은 너브 체인지를 하죠. 센서리 강글리언이 있죠. 그렇죠? 트라이제미널 너브 강글리언, 제니큘레이트 강글리언, 센서리 관계된 것들은 대부분 다 너브 체인지를 하고 강글리온에서 페리페럴 너브가 오다가 그걸 센터로 전달해주는 강글리온에서 너브 체인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옵틱 너브는 강글리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구의 레이어는 안쪽부터 보면 레티나, 센서리 레티나가 있죠. 레티나 다음에 피그멘티드 에피텔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이드 멤브레인이 있고, 그 뒤에 스크렐라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안쪽에서 빛을 센싱하는 레티나가 있잖아요. 그 레티나로부터 바로 옵틱 너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너브 체인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은 그 자체가 그냥 CNS예요, CNS. 그렇죠? PNS, 센서리 너브 체인지 안 하고 그냥 바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듀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아까 뇌를 감싸는 구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브레인에서부터 이 스컬 바퀴라 그래야 될까 아니라 그래야 될까 이 오비트의 구조는 브레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깥쪽이죠, 분명히. 그런데 글로 나가는 옵틱 너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옵틱 너브 시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건 페리페럴 너브 시스하고 다르게 듀라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인에 싸는 막이 거기까지 다 쭉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뇌와 아라크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CSF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옵틱 너브와 옵틱 너브 시스 사이에는 CSF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아나토미와 엠브리오 자체가 보면 눈은 CNS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영향을 공급해주는 옵사믹 아테리는 IC가 서비컬 소프트 티슈에 있다가 스컬 안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카버너스 포션에 들어갔다가 인트라크레널 캐비티에 듀라를 뚫고 들어가야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한 뭐가 되는데, 옵사믹 아테리가 듀라를 뚫고 들어가서 첫 번째 브랜치라는 거죠. CNS에 연관된 브랜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듀라를 뚫고 들어간 위치에 랜드마크가 된다 이 말이에요. ICA가 옵사믹 아테리가 분지되는 부위라면 거기부터는 인트라듀랄 스페이스다. 다시 말하면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테리가 목에서 출혈이 생기면 소프티슈 헤마토마가 생기죠, 스칼프에. 그런데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 이 동맥이 터져서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가 되려면 듀라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옵사믹 아테리가 분지되는 여기부터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위치가 인트라듀럴 로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바깥쪽은 듀라 바깥쪽이고. 이걸 이해하나 모르겠네. 크로스 아나토미가 있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트라듀랄 브랜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브랜치가 옵사믹 아테리고, 그런 다음에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가 뒤쪽으로 분지해요.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는 ICA하고 PCA 사이에 연결이 되고, 지금 이게 DSA 엔지오그래피인데요. AP에서 약간 오브리크하게 본 거야.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와서 듀라를 뚫고 들어와서 인트라듀랄 첫 번째 브랜치가 옵사믹 아테리고, 그 다음에 브랜치는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다. 근데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와 포스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를 연결해 준다.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바로 뒤에 또 하나 브랜치가 나오는데, 걔가 안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예요. 안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는 코로이드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거죠.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는 그 자체는 그 크게는 ICA와 PCA를 연결해주는 아테리인데, 거기서 퍼포레이터가 나가긴 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보고. 안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라는 것은 코로이드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건데, 코로이드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코로이드는 코로이드 플렉서스, 라테럴 벤트리클 안에 코로이드 플렉서스라는 게 있어서 혈류가 많이 받아서 걔가 CSF를 만들어내는 구조물이죠. CSF를 만들어내는 구조물인데, 거기서 걔가 굉장히 피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안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는 궁극적으로는 코로이드 플렉서스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아테리예요. 그런데 코로이드 플렉서스까지 가려면 라테럴 벤트리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벤트리클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에 영향을 공급을 많이 해줘요. 지금 이게 디퓨전 MRI인데, 템포럴 로베 미디얼 인슐라에서 포스티리어 리모브 인터널 캡슐, 이거는 상하지 운동에 연관되는 에리어고, 옵틱 라디에이션, 이건 비전에 연관되는 에리어고요. 이 오른쪽에 안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에 가면서 분지를 낼 수 있는 아나토믹 스트럭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가 막히면 지금 보는 것 같이 포스티리어 리모브 인터널 캡슐, 트랩과 옵틱 라디에이션, 이런 데 인팍션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전형적인 안티리어 코리돌 아테리 인파크션의 소견이에요. 지금 ICA 서비컬 포션 스컬 뚫고 들어가서 듀럴에 들어갔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아테리가 옵살믹 아테리였고, 옵살믹 아테리는 인트라듀럴 로케이션, 그리고 눈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그거는 PCA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지금 안티리어 코리돌 아테리였었죠. 안티리어 코리돌 아테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포스티리어 리버 인트라 캡슐, 오틱 트랙 라디에이션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아테리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T자 모양으로 미디얼로 나오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안티리어 세리브랄, 바깥쪽으로 가는 게 미들 세리브랄 아테리죠. 그런데 양쪽의 양쪽의 안티리어 세리브랄 아테리는 이렇게 평행으로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가다가 두 개가 서로 만나는 아테리, 안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뇌의 미디얼 서피스를 따라서 이렇게 팔 모양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터미널 IC가 제일 마지막에 갈라질 때 평행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미디얼로 오다가 두 아테리가 서로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위로 두 개 팔처럼 가게 돼요. 그게 지금 팔처럼 모양이 된다는 게 지금 이 포션이죠. 그래서 보통 안테리어 세리브랄 아테리를 영상에서 우리가 포션, 세그멘트를 나눌 때 이렇게 서로 만나기 위해서 안쪽으로 평행하게 수평으로 가게 되는 포션을 A1 세그멘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양쪽 A1 세그멘트가 맞는 다음에 활처럼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세그멘트를 A2 세그멘트라고 그러고, 돌아서 이게 코티칼, 뇌실제를 돌아서 이게 또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부분을 A3 세그멘트라고 해요. 보통. 안테리어 세리브랄 아테리 밸리에이션 지납시다. 코티칼 브랜치 이름 다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냥 이렇게 활 모양으로 여러 가지 브랜치가 간다. 안티리어 세리브랄 아테리가 양쪽이 똑같이 밸런스 되지 않고 한쪽만 크고 반대편은 작고, 이런 베리에이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쪽 A1 세그멘트가 하이포플라지아거나 에이플라지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경우를 라테랄 쪽으로 갔던 중뇌동맥, 중뇌동맥은 역시 뇌를 지금 그로스 아나토미 했었죠. 오퍼클룸, 뇌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프론탈 오퍼클룸 덮고 있고, 템포럴 오퍼클룸 덮고 있고, 게르사 벗기면 안에 인슐라가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인슐라 안으로 호리존탈 포션이 직선으로 가다가 그 인슐라 오퍼클룸 안에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호리존탈한 걸 M1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오퍼클룸 안에서 인슐라에서 도는 걸 M2 세그먼트, 실비안 세그먼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클룸을 돌아서 나가는 걸 M3 세그먼트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틱스로 가는 거 M4 코티칼 세그먼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사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신경에 연관된 걸 하면. 다만 지금 그로스하게 지금 ICA로 봤는데, 인트라카로티드 아테리가 서비컬 포션에서는 영양 공급을 브랜치를 하나도 안 주다가 듀랄을 뚫고 인트라듀랄 서브라코니 스페이스로 나와서 첫 번째 나오는 브랜치가 옵살믹 아테리였고, 눈에 공급해요. 뒤쪽으로 가는, 그 다음에 뒤로 나오는 게 이제 포스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그 다음 아테리가 안티리어 코리돌 아테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안티리어 세리브랄 아테리가 갈라지는데, 그리고 미들 세리브랄 아테리랑 안티리어 세리브랄 아테리의 호리존탈 포션을 우리가 A1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거기서 다시 미디얼 따라서 팔처럼 가는 걸 A2 세그먼트인데, A1, A2 정션에 서로 연결해주는 아테리가 안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라는 거죠. 그리고 미들 세리브랄 아테리, 라테랄 쪽으로 가는 프론탈, 템포럴, 파렌탈에 굉장히 넓은 영향을 공급해주는 미들 세리브랄 아테리도 바깥쪽으로 호리존탈하게 가는 걸 M1 세그먼트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두 개나 혹은 세 개로 갈라져서 실비안 안에서 이렇게 루프를 만드는 걸 M2, 오퍼클룸을 돌아서 돌아오는 게 M3, 더 돌아서 막 브랜치 되면서 코텍스로 가게 되는 걸 M4 세그먼트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MR 엔지오그래피인데요. MR에서 찍은 M1, M2 세그먼트 지금 보고 있어요. 미들 세리브랄 아테리에. 아까 미들 세리브랄 아테리가 보통은 두 개로 갈라지거나 혹은 가끔 한 20%, 25% 정도에서는 트리퍼케이션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지금 50분 지났는데 10분 휴식하고 갈까요? 그래요. 쉽시다.